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6.25 전쟁 초반부를 살펴보았죠. 초반에 많이 밀리죠. 전쟁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죠. 반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전세를 뒤집기 위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죠.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이었는데 그래요. 일본 해군이 참전하면서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북한군은 전멸 상태에 이르죠. 그래요. 전투 능력을 거의 다 상실했죠.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북한군을 괴멸시켰으니 다음 순서는 뻔하다. 서울을 수복한 유엔군과 그래요. 국군은 내친김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 뭐라 할까요? 주력 부대는 전부 다 남쪽에 있죠. 서울을 회복하겠죠. 그래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메가더 사령관은 서울을 탈환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한국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통신의 중심지였다. 서울을 수복하면 북한군이 남하를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의 자기 진작과 국제적 정당성 확보에도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서울 수복은 결코 쉬운 작전이 아니었다. 북한군은 이미 서울 시내와 주변 고지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컸다. 특히 북한군 제25, 78, 18사단은 남산 광락산, 북한산, 청계천 일대에 보병과 저격병을 배치하여 시가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시가전을 벌리죠. 그래요. 뭐 그렇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주력 부대가 남쪽에 있으니까 탈환하기 쉽겠죠. 메가더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서울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인천에서 북쪽으로 진격하여 서울 서측을 포위하는 방식을 택했다. 크레이그 소장의 미군 제1해병사단과 만주군 출신의 김동화 중령의 국군 제17연대는 김포, 양천, 영등포 축선을 따라 진격했고 한강 도하 작전을 통해 서울 서남부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그래요. 서울 수복하겠죠. 국군의 백선엽 대령이 이끄는 제1사단과 이웅주 소장이 지휘하는 제7사단을 중심으로 서울 동측에서 진입했고 미군은 서측에서 협공하여 9월 28일 서울을 완전히 수복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기점으로 서울 환도를 선언했고 유엔군은 북한군이 남하를 차단하고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군 주력 부대인 1, 3, 4, 5, 6, 8, 13, 15, 105 전차사단 등은 낙동강 건설에 투입된 상황이었다. 이제 완전히 고립돼 버렸죠. 위와 아래에서 그 전멸 상태에 놓이는 거죠. 보급이 끊기면서 서울이 수복됨으로써 주력군은 고립되었고 보급로와 통신망이 끊겼다. 주력 부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후퇴도 여의치 않았다. 위와 아래에서 협공을 당했고 전투 중 괴멸당하거나 포로로 잡혔다. 산악을 통해 탈출에 성공한 북한군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로써 북한군은 자체적인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럼 이제 전멸되는 거죠. 위아래로 포위되어 있으니까. 북한군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미군만 참전하더라도 어떻게 미군을 상대해요, 북한군이. 유엔 결정에서 33개국이 참전하는데 상대하겠다고 덤빈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잘 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군이 참전했나요? 안 했나요? 참전을 했죠. 백선엽 대령은 관동군 출신이고 이웅준 소장은 만주군 출신이고 그래요. 또 앞에도 있죠. 김동화 중령 만주군 출신이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보라고 하냐면
일본이 패망할 때 1945년 8월 15일 한국군이 참전하나요? 참전 못하나요? 참전 못했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전할. 뭐 광복군이 있었다 하지만 뭐 미군이 와서 보니까 다 신병이고 좀 훈련 좀 시켰죠. 한두 달. 전투에 투입시킬 수가 없잖아요. 몇십 명, 많게는 한 100명, 150명. 1945년 8월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신병 데리고 뭘 하겠어요. 그것도 규모도 한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많이 잡아봤자. 근데 남북 전쟁에서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베테랑들 있잖아요. 전쟁도 경험한 사람들. 그 실력 양성해서 참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웅주, 백선엽, 뭐 김동완 이런 사람들은 만주군이나 관동군에 속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이잖아요. 군사를 지휘할 수 있고 군대를 지휘할 수 있고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실력이 양성한 결과인 거죠. 그래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북한군을 괴멸시켰으니 다음 순서는 뻔하다. 서울을 수복한 유엔군과 국군은 내친김에 북한의 수도 평양을 향해 진격했다. 그렇죠. 이제 뭐 무주공산인 거죠.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 공산당을 괴멸시키면 남북 통일이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렇잖아요.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주력 부대는 이제 괴물 상태에 이르렀는데 1950년 9월 27일 메가드는 미합참배 북침 계획을 보고했고 9월 29일 트루먼은 북진을 승인했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는 바로 북진할 수는 없었다. 왜 그런가요? 유엔군 사령관이잖아요. 유엔에 허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엔 총회 결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유엔 총회 결의를 마냥 기다릴 수만 없었다. 유엔 총회에서 북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렇죠. 물론 전시작전권을 유엔군이 넘겨 한국군에 명령을 내릴 수 없었지만 원칙적으로 내릴 수 없었죠. 무시하기로 했다. 이승만은 10월 1일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을 개시하라라고 국군에게 북진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따로 명령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전시작전권 이런 건 무시하고. 그리하여 10월 1일 국군은 단독으로 먼저 북진했다. 10월 7일 북진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자 유엔군도 10월 9일 북진을 시작했다. 그래요. 북한군은 이미 낙동강 정선에서 괴멸적 피해를 입고 후퇴 중이었지만 평양 방어를 위해 잠전병력과 민병대를 동원하여 도심과 외곽고지대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특히 대성산, 모란봉, 용산고지 일대에 포병과 저격병을 배치하여 시간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주력부대가 다 빠졌는데 뭐 방어가 되겠냐는 거죠. 나름대로 뭐 그래요. 발버둥은 치겠지만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드는 북진작전의 속도와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게이 소장의 미군 제1기병사단과 일본군 학도병 출신인 김종호 대령의 국군 제6사단을 중심으로 문산, 개성, 사리원, 평양, 축성을 따라 진격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실력이 양성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건국에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실력 양성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남북전쟁에서도 참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독립할 때도 참전 못해가지고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래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군은 M26 퍼싱 전차와 150mm 야포,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하여 평양 외곽 방어선을 타격했고 국군은 산악 지역을 활용한 우회 기동으로 평양 동측을 포위했다. 10월 17일 미군 제1기병사단은 평양 남서쪽의 용산고지를 점령하며 도심 진입 교두보를 확보했고 국군 제6사단은 대동강을 도하여 평양 동측에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조직적인 저항을 펼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항복했고 일본은 도심에서 저항하다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다. 그러면 이제 손쉽게 승리하는 거죠. 주력 부대를 괴멸시켰으니까. 10월 19일 국군은 평양시청과 김일성 광장을 점령하고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북한의 수도를 공식적으로 수복했다. 이는 전쟁 발발 116일 만의 일이며
그래요. 한반도 전역을 수복하는데 성공한 듯 보였다. 일단 수복을 했죠. 수복하는 데 성공했죠. 평양을 회복하자 한국군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기 위해 북진을 계속했다. 그래요. 먼저 뭐 그릴 게 없다 생각한 거죠. 북군 제6사단과 제7연대와 북진을 계속했고 평안북도 초산 압록강변에서 북한군 제8사단이 최후의 저항을 하였지만 1시간 반 만에 격퇴시키고 오후 2시경 압록강에 도달했다. 남은 병사가 없도했잖아요. 병사들은 압록강 강변에 태극기를 꽂고 기념으로 압록강에서 물을 수통에 담았다. 그렇죠. 이제 뭐 다 괴멸되었으니까. 김일성과 공산당 주요 인사들은 소련 고문당과 함께 자강도 일대의 산악지형으로 이동했다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도주한 뒤 중국 공산당과 접촉한다. 북한군이 괴멸하고 10월 1일 한국군이 북진이 시작되자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은 마오쩌둥에게 파병을 요청했죠. 언제 요청했냐? 10월 1일에 요청했죠. 주력군은 다 붕괴됐고 북진이 시작되니까 싸울 군대는 하나도 없고 이제 10월 8일 마오쩌둥은 북한 파병을 승인했다. 마오쩌둥으로서는 대만을 포기하고 한국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런가요? 대만하고 대만 수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대만과 전쟁을 포기하고 한국전에 참전하더라. 중국 본토가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중일 전쟁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937년 일본과 제국의 하수인들이 연합 공격으로 하마터면 중국이 일본이 될 뻔했다. 그렇잖아요. 만주는 거의 일본 식민지가 되고 중국 본토도 상당 주요 지역들이 다 점령당하죠. 중일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언제 또다시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 중국을 위기에 빠뜨릴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과 협조하여 중국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 대만보다 훨씬 위험한 거죠. 한번 그래요. 전체가 일본에 점령 당할 뻔도 했고 그 대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대만 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참전은 불가피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중국이 참전하겠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몰랐다는 거죠. 아니 뭐 동북아 아시아 역사를 어떻게 잘 알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거죠.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중공군 제13병단은 1950년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도하해 조규령 산맥 일대에 잠입하며 운산 지역으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상당히 많은 병력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공군의 움직임을 한국군과 유엔군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상 한국군과 유엔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중국군과 미국군의 전력은 차이가 크잖아요.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33개국이 그걸 상대로 전쟁을 벌일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 제13병단은 압록강을 넘어 운산 지역에서 유엔군과 첫 교전을 벌였다. 이 전투는 중공군의 한국 전쟁 참전이 공식화된 첫 전투였다. 그렇다는 거예요. 중공군은 야간 기습과 포위 전술을 구사하며 국군 김종호 대령의 제6사단과 기해 미군 제1 기병사단을 공격했다. 갑작스런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대피하고 말았다. 전혀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군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냥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중공군이 전쟁을 일으킨다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준비를 했으면 막아냈겠죠.
전력이 앞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병사를 투입했다 하더라도. 1950년 11월 25일 중공군은 제2차 공세를 개시하며 청천간 일대에서 유엔군을 공격했다. 이 전투는 월턴 워커의 미 제8군 전체가 중공군에 포위당하고 후퇴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였다. 중공군은 30만 명 이상을 투입해 유엔군의 우익을 급속히 압박했고 미군은 정주, 영산, 덕천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전선 전체가 붕괴되었다. 수십만 명의 군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특히 혹한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실상 군사력에 있어서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앞섰지만 30만 명의 중공군의 이동을 파악하지 못했다. 실상 유엔군은 분산되어 있었고 청천간 유역에는 12만 명 정도의 군대만 집결해 있었다. 또한 산악지대에서 전투가 주로 전개되자 전차의 야포 전투기나 폭격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산악지대에서 계속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산악에서 전투를 벌여 패배한 사건은 6.25 전쟁에서 가장 큰 실책으로 손꼽힌다. 산악지대에서 전투를 하면 전차나 야포 전투기나 폭격기를 그래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산악지대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그래요.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패배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하겠죠. 1950년 11월 27일 중공군 제9병단은 한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7만 명 정도 되는 미 제19단을 기습 공격하며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다. 이 전투는 알몬드의 미 제19단 이하 미 제1 해병사단이 중공군에 포위당하고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전투였다. 중공군은 12만 명을 이상을 투입해 유엔군의 자익을 압박했고 미군은 유담리, 하가올리, 고토리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혹한과 산악지대 속에서 고립되었다. 특히 기온은 영하 37도까지 떨어졌고 유엔군은 동산과 보급 부족으로 전투력 저하를 겪었다. 지금 잘 보라는 거예요. 병력이 다 합치면 중공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력은 우세하고 근데 전력이 분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중공군은 몰래 잠입해가지고 집중해서 공격했고 각계 격파당한 거죠. 군사력이 월등히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써먹지 못했고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중국군이 침투해올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동과 기습을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중국군이 침공할 수 있다 그 예측을 하고 방어망을 구축했으면 사실은 그 중국군이 그래요 38선 이북을 회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실상 군사력에 있어서 유엔군이 화력과 장비면에서 앞섰지만 중공군의 은밀한 침투와 포위 전술을 파악하지 못했다. 유엔군은 장진호 일대에 약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전선은 120km 이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었고 각 부대는 분산되어 있었다. 각계 격파당했다 이 말이죠. 또한 산악지대에서 전투가 주로 전개되어 전차 야포 전투기나 폭격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장진호 전투는 혹한과 산악에서 벌어진 전투로 유엔군이 전술적으로는 포위를 돌파하고 철수에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북한 동부 전선에서 철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6.25 전쟁에서 가장 혹독한 전투로 손꼽힌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대비를 못했던 거죠. 중공군이 침공할 거라는 거를. 이딴 패배에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다시 38선 이남으로 군대를 철수하여 직결시켰다. 38선에 방어망을 구축했지만 하필 한국에서 군대를 지휘하던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래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불운이 계속 겹친 거죠. 1963년 워커와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에 워커 1 호텔이 세워졌다. 이유가 그래 됐다는 거예요. 워커와 이제 유엔군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호텔이 세워졌죠. 그게 워커 1 호텔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유엔군은 패배하여 후퇴한 뒤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는데 사령관까지 사망하자 군인들은 거의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은 제3차 공세를 개시하며 서울 북방의 임진강, 철원, 연천 일대에서 유엔군을 공격했다. 이 전투는 매슈 리지웨이의 미 제8군이 서울 방어를 포기하고 38선 이남으로 철수하게 된 결정적 전투였다. 중공군은 50만 명 이상을 투입해 유엔군이 전선을 압박했고, 국군과 미군은 서울 북방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북한군의 측면 돌파로 전선 전체가 흔들렸다. 특히 혹한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으며 피난민 수십만 명이 남하하는 가운데 군사작전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상 군사력에 있어서 유엔군은 여전히 화력과 항공력에 우세했지만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와 기습적인 전술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화력이 군사력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서울 북방에 약 15만 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전선은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었고 각 부대는 피난민 통로와 겹쳐져 기동이 제한되었다. 또한 중공군은 야간 침투와 고지 점령을 통해 유엔군의 방어선을 무력화시켰다. 결국 리지웨이 중장은 서울이 포격거리에 들기 전에 철수를 결정했고 유엔군과 국군은 오산 평택 일대로 후퇴했다. 한국 정부도 부산으로 이전하며 수도 서울은 다시 중공군에게 함락되었다. 한 번 더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빠르게 회복하긴 하지만 1951년 3월 7일 유엔군은 반격 작전을 개시하며 서울 북방의 한강, 고양, 파주 일대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밀어냈다. 이 전투는 매슈 리지웨이의 미 제8군의 전열을 재정비한 뒤 서울을 재탈환하고 전세를 반전시킨 결정적 전투였다. 유엔군은 약 2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중공군의 전선을 압박했고 미군과 국군은 한강 이북에 방어선을 구축한 뒤 공세를 전개했다. 특히 혹한이 서서히 풀리며 기동력이 회복되었고 항공력과 포병 지원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전투는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이제 그러면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실상 군사력에 있어서 유엔군은 여전히 화력과 기동력에서 우세했으며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고지 점령과 집중 타격 전략을 구사했다. 유엔군은 서울 인근에 약 20만 명의 병력을 집중시켰고 전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중공군은 보급과 병력 소모로 인해 전투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북한군은 이미 후방으로 철수한 상황이었다. 유엔군은 한강을 도하한 뒤 시가전을 벌였고 서울 시내는 큰 저항 없이 수복되었다. 이후에서 현리 전투, 백마고지 전투, 저격능선 전투 등 다양한 전투가 있었는데 38선 부근에서 전개된 소모전이었다. 그 뒤에는 소모전만 있었다. 그래요. 유엔군이 중국군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지녔지만 결국 38선 이남으로 후퇴하는 원인은 중국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때 이제 중국군이 참전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요. 대비해서 방어망을 구축했으면 밀릴 이유가 없었죠. 군사력이 더 강하니까. 근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실상 군사력이 약한 상태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참전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 확신으로 인해 군대를 분산하여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기에 중공군의 이동과 기습도 파악하지 못했고 분산된 군대가 각계 격파당함으로써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된 것이다. 만일 중공군의 참전에 대비해 미리 방어망을 구축하였다면 유엔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북 지역을 지킬 수 있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중공군 이동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요. 기습작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중일 전쟁의 역사를 알았다면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참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쉬운 일이다. 물론 동북아시아인들이 아닌 이상 동북아시아 역사를 알기는 어려운 일이니 탓할 일은 아니다. 왜 군사력이 약하면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중공군도 그때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래요. 한반도가 근대 국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근대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당시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와 근대 국가가 대결을 하는 국면인데 그래요. 대결을 할 때 이제 한반도가 적군이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고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이잖아요. 청일전쟁에서 대패했고 중일전쟁 때도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타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중국은 일본이 됐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영국, 미국이 그리고 지원을 해줘서 가까스로 이제 면한 거지. 그래요. 6.25 전쟁은 메가더의 구상대로 전개된 전쟁은 아니었다. 메가더는 1950년 7월 31일 대만에서 장제스를 만나며 양궁적 작전을 구상했다. 원래는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했냐? 그래서 메가더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중국의 해안 봉쇄와 내륙 기지에 대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면 중공은 군사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현대전은 단순히 병력수로 만회되지 않는다. 중국의 산업 기반과 원료는 공군과 해군의 편성 유지조차 어렵게 만든다. 그 해안을 봉쇄하고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 남쪽에서 이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장제스 역시 국민당군은 중국 본토를 탈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 중국 본토 공격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그래요. 메가더가 마음대로 양동작전을 시행할 것이 두려웠던 트루먼은 1951년 4월 11일 메가더를 파면했다. 그 메가더는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또 이제 대만군으로 하여금 그 중국 남쪽에서 올라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공군이 과연 두 전선에서 전쟁을 치를 능력은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장제스가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다. 그렇죠. 트루먼이 결정 내리기 전에 치고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가더도 치려 했던 거고. 그럼 양봉작전을 썼으면 중국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데 좀 밑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근데 장제스가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단독으로라도 공격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아니 메가더가 같이 공격하자 했으니까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면 또 미군도 파견되고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메가더보다 더 높은 사람이 트루먼이잖아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왜 기다려요? 그러면 미군의 지원도 자연히 따라왔을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중화민국이 중국 대표권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침략전쟁이 아니었고 미군의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여 대만이 침공당할 일은 없었다. 소련이 개입하고 전쟁이 너무 커질까봐 트루먼도 그랬겠죠. 근데 과연 개입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련하고 뭐 소련 정도겠죠. 중국군도 있지만. 근데 이쪽에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강국들이 프랑스, 영국, 미국 그래요. 다 참전시킬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이나 일본도 참전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장시켜서. 어떻게 상대하냐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거죠. 트루먼이. 그래요.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하여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중국군을 잘 알고 승리한 경험이 있는 군대가 남북 전쟁에 참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요. 당시 중국군이 전쟁은 일본군이었다. 중국군을 잘 알고 중국군한테 늘 승리하는 군대는 어떤 군인이었나요? 일본 군대였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군도 참전했다면 전쟁 양상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급하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일본군도 참전시켰다. 일본군 한때 수백만 군대가 있었잖아요. 모집하려면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죠. 또 달랐다는 거예요. 또 일본군은 중국군을 많이 상대해보고 실전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잘 알겠죠. 그 아쉬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장제스도 양봉작전을 펼쳤으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요. 6.25 전쟁은 이로써 간단하게 다 살펴보았죠. 핵심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